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최근에 세대 차이를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30년 단위로 세대가 나누어진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도 있는데 요새는 10여 년만 차이 나도 세대의 다른 점을 느낀다는 젊은 층들의 말입니다. 특히 Gen Z 어린 세대들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은 예전 세대들보다 술 마시는 비율이 적다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종교적이거나 다양한 이유로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경우도 다 자주 보이면서 그럴 때 옆에서 한 잔 마시라고 억지로 권하지도 않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진 다른 모습입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살아가는 미국이어서 술 마시는 문화는 더 가지각색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다른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면서 서로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Gen Z 세대들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행복한 독신 생활, 사회생활의 초년생들, 사이먼 앤 가펑클, TV 스타, 그리고 스탠딩 데스크입니다. 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온 한 여성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벨라 디폴로라는 여성인데요. 그녀는 대부분 시간을 혼자 보냅니다. 예전에는 혼자 산다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좀 신경이 쓰였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그녀의 경험을 말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지난 2022년 나온 숫자를 보면 미국인들 중에 31%가 혼자 사는 독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71살인 벨라 씨는 사회과학자, 소셜 사이언티스트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왔고요. 남성과 로맨틱한 관계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위에 아는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휴가도 혼자 다녀오고요. 이렇게 얻는 행복감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슬픔이나 분노, 실망할 수 있는 경험보다 몇 배 더 좋다고 말합니다. 물론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주로 집에 있고 외롭고 모든 일을 다 혼자 해내야 한다는 생각이죠. 물론 그 중에는 이런 상황인 혼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이럴 것이라는 생각은 틀리다고 강조합니다. 본인을 자신 있게 싱글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인간과 관계가 없을 때 본인은 행복하고 인생이 제일 풍족하고 가득 차게 느낀다는 것이죠. 본인을 잘 아는 주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한다는 것을 잘 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특히 가까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잘 지내는데 그런데 그녀는 혼자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아주 크게 즐긴다는 것이죠. 혼자 주말을 재미있게 보낸 적도 있고요. 또 일주일 내내 혼자 보낸 적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어디서 얼마 동안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하고 혼자 모두 결정 내리는 것이 너무 좋다고 합니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중년기까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완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왔고요. 그러다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반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5일 정도 혼자 보내고 나머지는 친구들을 가볍게 만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산책을 나갑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바로 남쪽 서머랜드에 거주하는 이후로 바다를 보면서 멋있는 트레일이 많아 산책을 자주 합니다. 주말에는 필수적인 일을 주로 하면서 그로서리 쇼핑에 로컬 파머스 마켓을 주로 찾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TV를 잠시 보거나 소설을 자주 읽습니다. 직업이 소셜 사이언티스트이고 작가이다 보니까 글을 자주 쓰고 연관된 적절한 독서를 자주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본인이 상당히 즐기는 것입니다. 독신의 삶에 대한 것을 연구하게 되고 글을 쓰면서 본인이 책을 내놓았습니다. 책 제목도 Single at Heart 이것을 가지고 전국 순회를 했습니다. 워싱턴 DC, 뉴욕, 토론토,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을 돌았습니다.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언젠가 이 생각이 변하겠지 했지만 나이 먹어가면서 그 생각은 더 굳어졌고요. 물론 젊은 시절 데이트를 몇 번 해보았지만 좋은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맨틱 관계가 끝났을 때 가장 행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서 마침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본인 자신이었습니다. 현재 본인은 커리어나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독신 싱글임에도라는 표현보다는 내가 싱글이기에 성공했다는 생각이 크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이 본인이 컨트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제일 좋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독신이라는 점이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적용되는 모든 결정을 한층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인 예를 들면서 1991년 당시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일할 당시였습니다. 안식년으로 UC 산타바바라에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곳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냥 2주에 이곳에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멋있는 경관에 매료되었다면서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정치적인 견해가 본인과 비슷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부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으로 이주를 결정한 것이죠. 가족, 친지들이 모두 있는 동부에서 이주하는 것 큰 변화였고 위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주한 것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죠. 이럴 때 만약 본인이 로맨틱 관계에 있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성장할 때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로 들끓는 집안이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여러 명의 형제와 더불어 성장했는데 어머니 형제도 가까운 지역에 여러 명이 살면서 모든 친척들이 자주 모이던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쿠키를 산더미처럼 해놓고 사람들이 파도처럼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은 너무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얼마 동안 이런 분위기를 즐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2000년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하기 전까지 앞에 말한 대로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에서 일했고요. 거의 400마일 집에서 떨어진 곳이어서 땡스기빙 때는 늘 집에 가곤 했습니다. 이제는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연중 행사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시절 가족 친지들과 보낸 헬로데이 행복함 여전히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2, 3년에 한 번 정도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에 방문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다른 계절에 방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본인이 직접 그들을 찾아갈 때도 간간히 있습니다. 팬데믹이 막 닥치기 직전 크리스마스를 멕시코에서 보냈는데 아주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뒤돌아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제일 즐겼다고 말합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시간에도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혼자 시간이 제일 좋았다고 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한 가지 변했다면 어린 시절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그렇지만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 혼자 있는 삶과 행복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주로 커플들로 모이는 다양한 이벤트에 혼자 참석하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면서 사람들 모이는 이벤트에 참석하기 시작하니 마음이 한층 더 가벼워졌습니다. 독신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라면서 절대 누구에게도 미안할 필요 없다고 충고합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제 젊은 젠지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직업마켓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Z세대들, 진짜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젊은 층들 어떻게 적응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냉정합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현재 미국 내 고용주들 중 6명 중 1명꼴로 20대 어린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놓은 이유들을 보면 게으르고 프로페셔널리즘이 부족하고 대화 능력이 너무 없다는 것이 제일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텔리전트라는 젊은 층 커리어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웹사이트에서 나온 것인데요. 결과를 보니까 회사들 중 17%는 20대 어린 세대를 고용을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을 고용한 회사들 중 4분의 3, 거의 대부분이죠. 최근 대학을 졸업한 사람 고용한 것에 불만족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들어 회사 중 60%는 젊은 층을 해고했다고 하면서 이런 이유로
준비가 불충분함과 미숙함에 해고를 했고 이 프로페셔널리즘이 부족하다는 것, 또 회사 7개 중 한 곳에서는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 졸업생은 고용을 중단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인텔리전트는 지난 8월에 966개 회사 리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인데 최근 Z세대들을 고용한 것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올해 10개 회사 중 6군데는 막 졸업한 사람 고용 75%가 불만족을 아주 강하게 표현했고요. 막 졸업한 젊은 세대들, 노동 멤버로 일할 준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어지는 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하고 앞에 말한 대로 이 대화 기술이 아주 부족하고 일하는 업무에 대한 이 지적을 들으면 이에 대해서 상당히 고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형편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막 나온 젊은 세대들은 진짜 세상에 나와서 신속하게 돌아가는 환경에 고전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물론 대학에서 배운 학술적인 지식은 충분히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적용이 서툴고 직장 환경에서 적응하고 다른 멤버들과 멤버의 일원이 되는데 한층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동시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이 젊은 층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직장에서 최고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책임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고용주나 매니저들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많은 우려를 합니다. 막 졸업한 세대들이 직장 내에서 쉽게 기분 나빠하고 이 직장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가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 21% 정도의 젊은 층들은 직장 안에서 주어지는 일의 임무양에 힘들어 허덕거린다고 말했고요. 출근 시간에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20%가 넘어가고 직장에 입고 오는 의상도 적합하지 않다고 한 매니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 안에서 일하는 중간에 사용하는 이 언어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린 세대 종업원들을 도저히 매니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매니저들이죠. 거의 절반 48%는 입을 모으는데 젊은 세대들은 직장에 들어오기 전 오피스 안에서 이 적절한 에티켓 훈련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직장들 중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54%가 이런 종류의 트레이닝을 제공하는 곳도 있고 이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약 16% 정도의 직장에서는 내년 2025년 졸업생을 고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향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막 대학을 졸업한 어린 세대들은 다양한 직장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면서 이럴 때 고용주의 기대치와 어린 세대들의 부족함이 마찰을 빚을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고용주나 매니저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양측이 중간에 만날 수 있어야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재 젊은 Z세대들이 직업전선에 적응되고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많을까요?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현재 많은 Z세대들은 주어지는 많은 임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본인들에게는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 요새 직장 출근 의무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직장에 나오는 것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가 그것보다 직장에 나가서 주어지는 일 종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어린 세대들에게 의미 있는 임무가 무엇인지 매니저들과 이 충돌이 잦아집니다. 추가로 젊은 세대들은 적절한 프로페셔널리즘이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이 적절하고 현명한 대화 능력, 또 의상, 드레스 코드, 출근 시간 등 철저하게 맞추는 이 펑츄얼리티, 협조하는 팀워크에 대한 기본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부르짖는 워라벨이라 그러죠. Work-life balance를 중심적으로 살아온 젊은 층이라 이 직장과 개인 삶의 밸런스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직장일 커리어가 본인 인생의 전체가 아니고 이들에게는 단순히 본인 인생의 일부로 보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전통적으로 긴 시간 일하고 언제고 필요할 때 일에 가담해온 매니저들이나 고용주 같은 사람들의 커리어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전통적인 이전 세대들은 커리어가 인생의 전부였었죠. 이런 어려움은 팬데믹이 몇 배 더 어렵고 심각하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젊은 층들은 사회생활 초기 단계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이런 경험의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했죠. 인턴십이 충분하지 못하면 진짜 사회생활에 접하는데 이 중간 훈련의 기회가 사라지게 만든 것이죠. 이렇게 현재 젊은 층이 직업 전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통적인 기술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대화,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 팀워크, 타임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는 지적이죠. 이럴 때 인턴십이나 파트타임 포지션이야말로 이 궁극적인 본인이 원하는 커리어를 갖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스텝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직장이라는 환경에 익숙해지고 결국 본인의 포지션을 구축하는 최고 방법이라는 추천이죠.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는 기본적인 일터에서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실 고용주들 중에 절반 이상인 직장을 찾으러 오는 젊은 층들을 이렇게 봤을 때 기본적인 예의와 적응 능력, adaptability, 또 거기다 시간 잘 지키는 punctuality 이런 것을 갖춘 캔디데이트를 고용할 확률이 한층 더 높다고 말합니다. 드디어 직장 전선에 가담하게 되는 이 막 시작하는 제너레이션 Z 세대, 현재 직장 내 고용주와 전통적인 매니저들과 마찰이 상당한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여러분 오래전 60년대, 70년대 학창시절 기억나십니까? 그때 당시 사이먼 앤 가펑클, 이 듀엣 노래를 듣지 않은 사람은 없을 텐데요. 주옥 같은 히트곡만 줄줄이 내놓던 환상의 듀엣이었죠. 그러다 아쉽게도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은 팬들에게는 아주 아쉬웠는데 최근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지난 오래전 서로에게 실망하고 헤어져야 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두 사람은 눈물 어린 재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아트 가펑클은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두어 주 전에 폴과 점심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몇 년 만에 둘이 같이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폴을 보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왜 이렇게 안 보고 사는 사이가 되었지? 그랬더니 폴 사이먼이 말했습니다. 가펑클이 오래전에 한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폴을 많이 아프게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트 가펑클은 나는 펑펑 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삼스럽게 뒤돌아보니까 그때 당시 아주 깨끗한 이미지의 사이먼 앤 가펑클을 왠지 흐트러 놓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나는 정말 바보 멍청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트 가펑클은 나는 늘 내 커리어가 내 인생보다 더 중요했다고 말을 하면서요. 다음 앨범 또 다음 공연 등 늘 이기적인 것만 챙겨왔다고 후회합니다. 지난 49년 동안 내 인생을 희생해가면서 내 욕심만 챙겨왔는데 이제는 인생에게 되돌려 줄 때가 되었다고 깊숙이 반성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970년 커리어 최고점에 있을 당시 두 사람은 헤어졌고요. 사이먼 앤 가펑클은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어서 2003년, 2004년에도 재외 공연은 있었지만 당시 최고 때와는 역시 달랐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두 사람이 만난 제일 의미가 있었다면서 이제 나이도 80대 중반으로 향하는 두 사람은 더 이상 늦기 전에 마음 푼 것이 너무 행복하다면서요. 현재도 점심때 그때 당시 만난 순간을 생각하고 있으면 볼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헤어질 때 서로 허그, 안았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만날 약속을 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가펑클은 33살이 된 아들 아트 주니어와 이렇게 내놓은 새 앨범 Father and Son을 프로모트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들 아트 주니어도 이번에 폴 사이먼과 아버지의 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이먼 앤 가펑클은 최고와 최저점을 다 거친 인연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만남을 가진 뒤 아버지는 너무 행복해한다고 말을 하고요. 본인을 불러놓고 폴은 나의 브라더다. 폴은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들 본인 생각에 두 분이 음악으로 다시 같이 할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벤트가 있을 때 주위 음악 친지들이 장려를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미소를 짓습니다. 미국 역사상 사이먼 앤 가펑클은 상업적인 차원의 가장 성공적인 듀엣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포크 뮤직을 팝컬처로 만드는 세대 그때 최고 듀엣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데뷔한 첫 번째 앨범은 그다지 성공을 거두지 않았는데 그 안에 싱글 음악 The Sound of Silence는 최고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연속 노래들은 1970년 Bridge Over Troubled Water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다 두 사람 간 릴레이션십은 늘 불안했고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폴 사이먼은 솔로 앨범을 내놓기 시작한 이후 가펑클 자서전에 그때 당시를 말합니다. 우리 우정은 영원히 평생 깨졌다. 절대 잊지 못한다.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반면 폴 사이먼 역시 60년대 말부터 이어져온 아트 가펑클의 영화 커리어에 모욕적이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폴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아마 아트가 할리우드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면 우리 듀엣은 당연히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본인이 직접 작곡한 음악을 부르면서 유명해지는 것보다 홀로 유명한 영화 배우 스타가 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상대와 내가 어떻게 작곡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겠느냐. 아트는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결국 Bridge Over Troubled Water로 상을 휩쓸고요. 그래미에서 올해의 앨범 선정이 되었는데 커리어 절정 포인트에 두 사람은 헤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81년이 와서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이 거대한 공연으로 리유니언을 가졌는데 그리고 다음에 월드 투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1993년에 와서는 또 다른 리유니언 투어가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화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폴 사이먼은 락앤롤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을 당시 말했습니다. 우리 우정이 갈라진 것 후회한다.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서로에게서 평화를 찾았으면 한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앞에 말한 대로 2003년에 이 Old Friends 투어가 런칭되었을 때도 이때도 두 사람 간의 골이 깊게 갈라진 틈은 아물지 않았습니다. 2015년 가진 인터뷰에서도 가펑클은 당시 듀엣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여전히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그랬냐면 폴 너는 세계 정상에 올라있을 당시 모든 것을 어떻게 그렇게 다 던져버릴 수가 있느냐고 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어있느냐 멍청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6년 폴 사이먼도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두 사람은 절대 어울리지 못한다. 그러니 둘이 같이 공연한다는 것이 어떻게 펀할 수 있겠느냐.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말 피 튀겼죠. 이제 두 사람은 83살입니다. 83살이 된 폴 사이먼은 이제 공연에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종류의 퍼포먼스도 자제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지난 2023년 내놓은 앨범, 그때 당시 앨범이 Seven Psalm이었는데 이때 녹음 도중 청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한 이후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지난 10월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희망하기로는 언젠가 풀 랭스, 길이의 콘서트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6개월 전이었다면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현재는 그때보다는 한층 더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나이 83살인 가펑클은 여전히 라이브 콘서트 활발합니다. 이달에도 아들과 팀 멤버들과 함께 뉴욕시에서 5개 콘서트에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학창시절 주옥같은 노래들을 우리에게 선사했던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 제목들 다 기억나시죠? The Sound of Silence, The Boxer, Mrs. Robinson, Bridge Over Troubled Water 옛 추억이 물씬 솟아나옵니다. 아무튼 83살에 접어든 두 사람 마침내 재회를 하고 뜨겁게 의미 있는 포옹을 했다니까 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이번에 LA타임스에 한때 유명했던 한국 TV 탤런트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새롭네요. 오히려 저보다 많은 청취자분께서 이 한국 이야기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LA타임스에 실려서 흥미로워 소개해드립니다. 유명했던 한국의 탤런트 임채무 씨가 주인공입니다. 1970년대 말 TV 스타가 되기 전에 그는 출연이 정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엑스트라 출신입니다. 일찌감치 녹화 장면 중에 어른들이 고기 구워 먹고 술이 취해 있는 동안에 방치된 어린아이들이 술병에 발을 다치는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언젠가 유명해지면 가족들이 놀러와서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동기였습니다. 그러다 1984년 사랑과 진실이라는 드라마를 출연하면서 한순간 유명해져 버린 것이죠. 그때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몇천 달러이던 시절에 그는 매달 출연료로 매달 10만 달러씩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순간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서 그때 당시 자신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생각에 1990년에 서울 북쪽에 땅을 구입했습니다. 어린이 놀이동산을 건설해서 문을 연 것이죠. 이름도 바로 두리랜드라고 지었는데 이 의미가 누구나 둘이 같이 오라는 의미로 두리랜드였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이런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동산이라는 것이 생소한 시절이었죠. 그러면서 두리랜드는 인파가 몰려들고 수년 동안 설립 취지대로 입장권도 없고요. 대부분의 놀이기구들도 무료로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불행과 문제들로 꿈같은 이야기는 재정적인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인기와 연기 커리어는 이제 줄어들면서 이 75살의 나이로 파산을 피하고 공원이 운영되는 데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 2개도 팔고 요트도 팔아치우면서 아예 거주지를 공원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그의 자녀들은 어떤 상속도 받지 못할 것을 잘 안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른 아침 모습입니다. 임채무 씨는 공원 내 기구들을 둘러싼 문제나 이 기구 안전도를 점검하는 모습입니다. 한때 전성기에 인기 많고 수천 명이 몰리게 했던 이 페리스 휠이나 파이럿 쉽, 그리고 그때 당시 동양에서 최대 규모로 알려진 아웃도어 트램폴린도 이제 모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불과 하루에 몇백 명 정도 어린이들이 방문할 정도입니다. 유령의 집 헌티드 하우스나 범퍼 카즈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지금은 나은 편이에요라고 이 기프트샵 카운터에 앉아있는 부인 김소연 씨는 말하면서 12월이 되면 텅 빈 모습이라고 합니다. 공원 둘러보기를 계속하는 임채무 씨를 향해서 안녕하세요 주인님 또는 사장님 하고 외치는 소리에 이 고개를 돌립니다. 아이들을 인솔하는 선생님은 임채무 씨와 사진을 찍어주는데 물론 요새 아이들이 임채무 씨가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세대는 잘생긴 미남 임채무 씨를 모르는 사람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1949년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1년 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5명의 형제 사이 성장했고 어린 시절이 가난했던 기억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하루 삶에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춥고 배고픈 것밖에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미군 부대 뒤에서 한 그릇에 10원 부대찌개를 먹다 보면 군인들이 피다 남은 이 버린 담배꽁초나 병껍데기가 자주 나왔다는 것이죠. 흔히 이것을 돼지죽이라고도 불렀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언어는 영어였다고 하는데 영어를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고 임채무 씨나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영어 몇 마디 배워서 미군들에게 초콜릿 달라고 외치면서 얻어먹었던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서 본인이 군복무를 하게 되었을 때 군대 안에서 연극을 몇 번 출연하면서 연기 커리어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고 운이 따랐는지 한국에 마침내 컬러 텔레비전들이 들어서면서 임채무 씨는 한국의 해리슨 포드나 휴 그랜트가 된 것이죠. 그렇게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때 당시 돈 있는 사람들 여윳돈으로 주로 부동산이나 식당에 투자를 했는데 임채무 씨는 돈을 다 긁어모아 값이 저렴한 땅을 구입한 것이죠.
당시 본인도요, 과연 이것이 현명한 것인가 생각도 했지만 진행을 단행했습니다. 워낙 어린이들에 대한 것을 사랑한 그는 돈만 따지고 이익만 추구하는 어른들과 달리 인생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에 추진한 것입니다. 놀이동산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설상가상 문제가 이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97년 한국 IMF 재정 붕괴가 일어나고 전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럴 때 놀이동산을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죠. 임채무 씨는 이어지는 장비 대여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소송에 건설 회사로부터 사기까지 겪었던 것이죠. 거기다 놀이동산은 여러 번의 폭풍과 태풍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세월은 흘러서 대기업 차원에 들어오는 메가 규모의 놀이동산들이 줄줄이 늘어나면서 경쟁에서 상대도 되지 않는 현실로 변했죠. 2016년에 와서는 두리랜드는 매달 적자로 28,000달러씩 수준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놀이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아무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한때 좋았을 때도 있었다고 회상하는 임채무 씨는 크게 감소한 대한민국의 저조한 출산율도 어려움을 더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무지 예전처럼 요새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인과 이제 이 공원 안에 3베드룸 정도 되는 사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요.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임채무 씨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놀이동산에 바치는 에너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돈으로 서울의 빌딩 2억에 사서 렌트 주고 편히 사시라는 말만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꿈을 깨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아버지 덕택에 좋은 교육에 해외 유학도 마치면서 각자 편안한 인생과 커리어를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걱정은 늘 앞섭니다.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의 감정가를 보면 놀이동산은 약 달러로 2천만 달러 정도 되고 이것을 팔고 나서 현재 짊어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면 조금 손에 쥘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빚은 불어나는 현 상황에서도 임채무 씨는 놀이동산에 대한 본인의 정신은 변하게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해피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 LA타임즈에 실린 한때 안방극장의 대표 TV 스타 탤런트였던 임채무 씨 스토리가 흥미롭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늘 앉아있는 자세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면서 서서 일하는 스탠딩 데스크 마켓이 엄청난 붐을 맞고 있습니다. 1년에 126억 달러에 해당된다는 마켓인데요. 늘 앉아있는 책상이 건강에 해로운데 최고 좋은 옵션이라는 것이죠. 2023년 당시 미국의 마켓 가치가 78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매년 평균 5.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는 부동 자세가 건강에 해로운 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반영된 것이죠. 이렇게 움직임이 없는 것은 비만, 심장병 등에 직결되면서 서서 일하는 이런 스탠딩 데스크가 활동량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부각된 것이었죠. 이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인체공학, ergonomics 방향의 해결책에 투자하면서 종업원들의 웰빙과 피로함을 줄여주고 직장 내 만족도를 높이면서 전체적인 생산성도 좋게 하겠다는 의도였죠. 이런 차원의 스탠딩 데스크는 많은 회사들에게 먹혔고요. 여기에 개발 회사들도 이런 책상의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필요에 따라 책상 높이도 조절하고 다양한 디테일에 주력한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스탠딩 데스크는 기술에 능숙한 젊은 층 사용자들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지면서 그 사용도와 한층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하이브리드 데스크는 앉기도 하고 서 있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인기가 높은데요. 하루 내내 필요에 따라서 앉아있는 시간과 서 있는 시간을 조절해 준다는 것이죠. 거기다 현재 사용 중인 앉는 책상에 스탠딩 옵션을 갖추게 해주는 이 추가하는 컨버터도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면서
새로운 책상을 전체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 면에서 한층 더 저렴한 옵션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번 연구는 호주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무려 8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스탠딩 데스크에서 오랜 시간을 서서 일하는 경우도 알고 봤더니 건강을 더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특정 혈관계통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보여준 것입니다. 이번 호주 연구팀은 지속적으로 스탠딩 데스크에서 서서 일하는 것이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을 낮추는 데 무관했다고 했고요. 실제로 너무 오랜 시간을 앉아 있거나 또 서 있는 것 모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리의 정맥에 생기는 문제, varicose vein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앉아만 있는 것 정말 위험하다는 의미로 이것은 또 다른 흡연이나 마찬가지라는 표현이 많이 들려왔죠.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는 이런 sedentary lifestyle을 경고조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런 움직이지 않는 습관은 비만이나 당뇨병, 다양한 심장질환에 연결되어 있다고 널리 알려져 왔었죠. 그러면서 스탠딩 데스크가 이것을 대체하는 제일 좋은 옵션으로 떠올랐는데 그렇지만 이럴 당시 서서 일하는 책상 스탠딩 데스크가 좋다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나 증거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옵션으로 스탠딩 데스크가 뜨겁게 떠오를 때 실제 이것은 아주 적은 제한된 연구 몇 개로 주장된 것이고요. 충분한 기간 동안 베네핏이 어떤지 모른 채 인기만 달아올랐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호주 연구팀이 연구에 착수하게 자극한 것입니다. 이번 연구 대상들은 앉아있는 시간, 서 있는 시간, 또 신체적으로 움직임 활동량 등을 수년에 걸쳐서 기록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풍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번 결과는 이 단순한 설문조사 과정에 본인이 리포트하는 이런 부정확한 정보 의존보다 한층 더 정확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연구팀이 발견한 것 중 하나는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진짜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난 것만 가지고는 문제의 위험도를 낮추지 못했다는 지적이죠. 오히려 오랜 시간 서 있을 때 혈관 문제를 동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을 경우에 이 혈액이 다리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varicose vein 같은 문제가 발생이 나타난 것이죠. 이번 연구의 거대한 샘플 사이즈나 객관적인 견해로 분석한 것이 강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보면 단순히 앉아있는 습관에서 서 있는 것으로 습관만 바꾸는 것은 해결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앉아있거나 서 있거나 움직임이 없는 것보다는 활동하는 움직임이 한층 더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는 중간에 짧은 걸음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몸풀기 등이 하루 내내 움직임이 없는 것을 깨트리고 건강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직장에서 움직임이 강조하는 것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을 하면서요. 일하는 중간에 한번 일어나서 움직이고 스트레칭하는 것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혈당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추천되는 방법은 앉아서 일하는 것이나 서서 일하는 이것을 반복해서 바꾸어가고 그 중간에 잠시 걷는 것 좋은 옵션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도 신체적인 활동을 늘리는 것이 절대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층계를 걸어 올라간다든지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 대신에 동료 책상에 찾아가서 몇 마디 하는 것도 좋은 옵션이고 필요하다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30분에 한 번 일어나는 것을 따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합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움직임이 제일이라는 결론이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는 절대 움직임이 중요하고 단순하게 서서 일하는 것이 앉아서 일하는 것보다 좋을 리 없다는 것이죠.
스탠딩 데스크가 앉아있는 책상이 이 대체가 될지 모르지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한층 더 움직임이 많은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은 솔루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하는 곳이 높은 곳이 아니라면 한 2, 3층 정도 된다면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시고 층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상 앉아만 있지 않는 스탠딩 데스크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소식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생각보다 도움이 별로라는 이야기 흥미롭습니다. 오히려 장시간 서 있는 것이 다리 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은 쉽게 이해됩니다. 늘 앉아있거나 늘 서 있던 움직이지 않고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갑니다. 결국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은 적절한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일 중간에 한번 일어나 스트레칭도 해보고 걸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집에서 주말에도 움직이지 않는 카우치 포테이토 정말 건강에 좋지 않을 것입니다. 책상 종류에 상관없이 적절한 움직임과 활동량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